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볼 겁니다. 오늘 키워드는 방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자, 먼저 전거래 상한가 가는데도 또 한 번 상승. 바로 그 종목 이스트소프트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관련주에 대해서 전체 틀과 함께 그 종목군에서의 특징을 하나씩 잡아볼 텐데요. 먼저 박근영 부장님께 큰 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CES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그 영향력으로 가는 종목군이 완전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틀어져 버렸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저희 진단해야 될까요? 지난주 후반 금요일 정도부터 관련된 AI 쪽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실제 CES는 매년 있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당장 주가들이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작년 말부터 이제 반도체 쪽에 우리가 HBM, 그 다음에 CXL, 그 다음에 ASIC, PIM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를 찾기 시작했고, 이번에 나온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조금 목에 차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촉발된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GPT 관련된 GPT 스토어 관련된 오픈입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GPT 스토어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각자 개발한 GPT 모델이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확인 뒤에 시장에 배포할 수 있다라는 오픈 AI 쪽에 공식 언급도 나오면서 관련된 쪽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건드린 부분이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 볼 수 있겠죠. GTP 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제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 언어 모델인 GP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럼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인가 이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나오는 분석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대부분 다 이제 좀 연동을 해서 추정을 하는 어떤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앱스토어가 어떻게 과거에 이제 스토리가 흘러왔는지 좀 지켜보면, 애플 앱스토어 개수가 2008년도 출시 당시에는 약 5천 개 정도의 관련된 앱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까지 175만 개의 앱이 접어들면서 연간 단위로 매년 131%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이 2008년도에는 당연히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장이 2012년 기준으로 봐서도 한화 기준 5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고, 2022년 기준으로는 한화 기준으로 1,485조 원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22년 기준 미국의 GDP가 24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앱스토어 매출이 미국 GDP의 약 4.3%나 달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 구간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매출단이 그 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GTP 스토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초기에 이게 얼마나 될까 생각하겠지만 AI 관련된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플랫폼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대화의 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AI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올해부터 AI 폰이 나오고 AI PC 노트북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 결국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3D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모든 게 하드웨어가 나올 때 항상 그 뒤에 성공 여부는 소프트웨어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형성될 때 역시 이제 하드웨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TP 스토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좀 땡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종목들은 좀 가는 종목은 또 아직은 좀 세지만, 또 일부 종목은 약간 2, 3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점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초입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앱스토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방향성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종목이 세게 나가긴 했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만 딱 놓고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의 강한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본부장님, 저희 이전에는 마음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상단에 포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 잡은 종목만 하더라도 이스트소프트 이거를 연속 상한가, 한컴이 강세, 약간의 이전과 그 소프트웨어의 강한 종목군의 특징이 다르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의 특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AI에 대한 시대가 이렇게 개막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업 업력 자체가 좀 길게 있고 뭐 특허나 이런 부분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솔트룩스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뭐 말씀 주신 이스트소프트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각각의 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새롭게 이제 뭐 플랫폼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장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버추얼 휴먼 쪽에서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버추얼 휴먼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후발업체가 경쟁을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건 개인적인 좀 친분이 생겨서 황현희 씨랑도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촬영 갔다 오는 얘기도 들어보고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만들어진 그 AI로 이제 올리는 것들도 좀 봤어요. 근데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잘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 영상으로 지금 이제 텍스트만 넣으면은 이제 여러 각도, 그리고 뭐 외국어 버전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짧게 나오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빠르게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는 일단은 개별적인 버추얼 휴먼 쪽으로 좀 따로 빼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후발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LLM 그 거대 모델 언어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또 솔트룩스라든지 뭐 플리토는 약간 좀 걔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언어를 분석을 해서 이제 수동으로 좀 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업체들이 후발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에서 좀 나눠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항상 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기도 해서 연결고리를 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군의 카테고리 내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뭐 보안 쪽도 당연히 좀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보안에서 과연 얼마나 캐파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일단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이 사실 뭐 CBDC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연관은 항상 되지만 주가의 그 흐름 자체가 연속성 있게 흘러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제 테마가 한 번 정도는 좀 질 수 있는 끝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 쪽까지 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움직이는 이 힘은 어떤 종목 중심으로 보면서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이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하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스트소프트도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이 이제 관련된 플랫폼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아이템 자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빠지기 시작을 한다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미 2거래일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영향력이 온 거는 하드웨어 쪽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비싼 가격대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하드웨어가 잘 돼도 결국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핑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다가 다시 하드웨어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엔비디아 뭐 목표 주가 $700 간밤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줘야 이러한 연속성이 좀 핑퐁핑퐁 하면서 더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만 짧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 담고 계시는 분들 추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온디바이스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약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거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액션을 지금이라도 취해야 되는 쪽이 하드웨어에 대한 지금 상황일까요? 뭐 사실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고점에선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까지 뭐 크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CXL이나
이런 쪽은 사실 25년이 넘어가야 굉장히 좀 시장에서 비중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HBM 쪽을 더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세가 넘어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약간은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고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만 움직이면 하드웨어 쪽은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충분히 시나리오 설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의 뷰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마 LG전자의 실적 나올 텐데요. 반도체를 본다면 아마 삼성전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일 개장 전에 발표가 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서의 시선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조언 받고 싶습니다. 내일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변화할 가능성에도 지금 마음의 준비 필요할까요? 네, 그 3분기 때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쪽에 적자를 내고 하이닉스가 흑자를 내면서 자존심을 많이 구겼죠. 그리고 이제 HBM에서 조금 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을 가져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도 상당히 비싸게 지금 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가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이제 그보다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PBR 1.3배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따져보더라도 PBR 2배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목에 찬 가격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 4분기 때 심기일전해서 메모리 쪽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7,440억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조 원대 후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이제 리서치를 보면 최근에 4조 2천억에서 4조 4천억 정도까지 추정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아마 시장 예상치 대비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에 연동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죠. 다만 이제 사이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일단 늘어가는 걸로 보인다고 한다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자를 지금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쇼크가 나오든 이걸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차라리 상당히 좀 무난하고 편안한 선택지로서 주식이 될 수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의 PBR 2배 정도 수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은 더 위쪽으로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빨리 뭐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동률이 좀 램프업을 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하반기 정도부터 램프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봤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빨리 좀 가동률을 올리는 것들이 아마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면서 아마 가격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좋아지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고, 이 가동률이 올라가면 뭐가 좋겠죠? 최근에 보면 HBM이나 이런 뭐 테마들 붙은 종목들이 밸류가 나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PER이 40배, 50배씩 지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고밸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지면 결국 소재 업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런 소재 업종들이 실적에 맞춰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전공정 관련된 뭐 우리가 텍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선단 공정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더 미세화 공정 쪽에 아마 대규모 장비 발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성엔지라든지 유진테크와 같은 전단 공정 쪽에 새로운 어떤 장비 발주가 좀 있다는 점에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도로론 쪽에 반도체 쪽, 장비 쪽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재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의 모멘텀도 충분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쌓인 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 안고 있는 구간인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내일 수치 나오면 반응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전이었는데요. 그 순환시대 이제 끝인 걸까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해볼 겁니다. 플랫폼 전반으로 좀 넓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다르다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대형주 가운데 오르는 모습 보일 땐 약간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시장 단순한 수급으로만 여기에 쏠림인지 아니면 두 종목이 같이 오르는 요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위기 먼저 짚어주시죠. 오늘장 나오고 있는 두 종목의 빨간불에 우리 주목해야 될까요, 본 기자님?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 섹터 자체가 성장주, 특히나 이제 플랫폼 쪽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죠. 게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자체도 한번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웹툰 부분이 좀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더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합니다.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할 상장 이슈가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할인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회사들을 많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주사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없으면 지주사 할인까지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그 상승폭을 일단 웹툰 쪽으로 좀 치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는 뭐 45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기세를 타서 뭐 거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일정 라인에서는 아마 좀 강력한 매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방을 어느 정도 제한한 상황에서의 좀 움직임을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플랫폼 쪽에서 가장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는 아프리카 TV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위치가 나가면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받아질 거고, 그게 이제 한 사실 10%만 넘어오더라도 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이미 리포트가 상당히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대규모 스트리머들을 조금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폭 자체가 더 넓어진다면 뭐 추가적인 폭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그쪽, 아니면은 그냥 웹툰주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오늘 후광 효과라고 단순히 보지 않고 웹툰주가 테마단 이상으로 의미 있게 움직인다라고 조금 더 설명을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DNC 미디어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가기는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이제 1월 달부터 실제로 일본의 NA로 이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재밌게 봐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좀 본 웹툰인데, 그 흥행에 따라서 사실 또 굉장히 좀 다양하게 뭐 영화화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IP 자체로 상당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유럽이라든지 좀 굉장히 이 웹툰계 성지를 많이 뚫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물 벽에 대한 체크, 대형주 필요하다. 그리고 웹툰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속도 내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사 간다, 그런다더라 라는 설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장 불을 뿜었고요. 오늘은 쉬어갑니다. 전반적인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부장님, 에코프로 BM 콕 찍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네. 지수에도 가장 연동해서 반응이 빠르게 나온 종목이라서요. 지난 7월에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분위기 다를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건가요? 포인트 정리 한번 받아볼게요. 네, 뭐 에코프로 그룹은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BM까지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LNF가 이제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데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수급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아마 LNF도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패시브가 낳은 괴물.
페낫괴라는. 예, 페낫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 이슈로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 수요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가는 급등세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모 증권사 리포터에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MSCI 관련해서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오토웨버나 한진칼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은 LNF, 그 다음에 사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 부분들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기대감이 또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다는 거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분리막 업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주가 관련된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북미 시장의 한국 업체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분리막 관련된 쪽에 SKIT라든지 WCP 같은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뭐 IRA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반사 이익을 한국 업체가 볼 것이라는 것에 분리막 업체가 상당히 좋았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배터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좋지는 못합니다. 아마 NCM 수출 중량이 YoY 증감률을 본다면은 10월에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11월에는 45%나 빠졌고 12월 월간으로도 57% 빠졌습니다. 아마 독일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프랑스도 다소 조금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좀 후퇴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보면 주가 부진이 당연한데 과연 이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냐, 그럼 바닥권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키는 Q, 그러니까 물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리튬 가격이라는 다른 어떤 수출 무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마 4분기, 1분기까지는 어닝이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적자 이야기까지도 양극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고 가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다만 이제 Q에 간 이야기가 눈높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더 빠질 것인가 바텀 피싱을 할 것인가 그 논란에 지금 이야기 있는 것처럼 결국 Q의 방향성이 있는데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물량과 관련된 이슈들이 완성차가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배터리 업체에 관련된 실적 팩터는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 방향은 당연히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GM, 포드 모두 가이던스 제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추세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1월 말과 2월 초 정도 시간이 될 때 아마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흐름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정책 역시 굉장히 목소리가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5월 자동차 기업들 탄소 배출 규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럽 집행위원회가 23년 10월에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중국자 관련된 시장 점유율 상승 고려해서 유로 7,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도입을 연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에도 미국 쪽에서 IRA 법안 관련된 수혜를 받는 차종이 40종 넘게 이야기되는 게 19종을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보수적인 정책이 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Q의 증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탄산 리튬이 확실하게 실제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 보일 때 아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거 있고요. 아마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조금 더 차치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 수요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지, 그에 따른 수급 영향 조금 더 그림이 잘 그려지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은 이야기 여러 번 좀 해봤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변화 요인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여기는 이야기를 좀 안 했어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잊혀져 버린 걸 이제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CES 한다면 저희가 지난해 이맘때에는 로봇 이야기 좀 많이 했고 다른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주로 한 발 늦게 반응이 올 때도 꽤 있어서요. 로봇 어떻게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탄력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AI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작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로봇주들이 굉장히 불을 뿜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AI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 결과적으로는 이 로봇 쪽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키오스코부터 시작해서 사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다 로봇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을 보는 그런 비중도 높아지게 될 거고 앞으로 출하량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출산에 대한 얘기 계속 나타나고 있고 삼성과 이번에 테슬라가 합작하는 것도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뭐
홈 IoT 부분으로 연결하는 그런 쪽까지도 지금 같이 대기업들이 좀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로봇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두산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IPO 관련된 이슈에서 좀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대기업의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좀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흐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은 아니니까요. 방향성 맞는 구간에서 뉴스가 조금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랜 기간 이야기를 안 했던 키워드가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저희 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흐름에서 수급상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미 부여해도 될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는 조금 제가 봐도 특별하게 단독 어떤 개별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급등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1조 4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열악하다, 여러 가지 굉장히 뭔가 다급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소멸되면서 PBR 0.8배 정도까지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급등할 어떤 재료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당장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1조 4천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되면서 결국 이제 자금 사용 용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이제 OLED 관련 중심으로 가겠죠. 그래서 시설 자금은 중소형 OLED 그리고 수주형 사업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8세대 OLED 투자 계획이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아마 추후에도 아마 OLED 투자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사 매출액 내 OLED 사업 비중이 아마 2022년도에는 40% 정도 수준이었을 거고, 작년에는 5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6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LED 사업 확대에 따른 원부자조 이런 분들을 사기 위해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고도 굉장히 타이트했던 재고 수준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 수준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OLED 관련 쪽에 어떤 자금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플렉시블 OLED나 리지드 OLED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전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LCD보다 OLED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OLED 쪽이 LCD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판도에 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OLED 쪽에 시설 투자를 좀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와 관련해서는 24년부터 OLED 사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들어가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쪽을 좀 더 상당히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결국은 아마 24년 캐펙스를 2조 원대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LCD 생산 라인을 매각 또는 상당히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OLED 쪽으로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체질 개선이 된다면 LED 디스플레이도 조금 중장기로 봐서는 더 나빠질 자리는 없을 수 있다. 증자가 성공되고 자금이 들어오면 조금 그렇지만, 근데 물량에 대한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등하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재원을 한다면 OLED 소재나 부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PNH테크라든지 LX 세미콘,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등과 같은 OLED 사업 강화의 수제 업종들이 아마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쪽으로 우리가 소재나 부품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어디가 후광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거기까지 투자 아이디어 확장해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채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